안녕하세요. 동시 달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10, 존 포드 감독의 1941년 영화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제5부 시작 전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제 동영상에 구독자 한 분이 최근 영상이 좀 삭제된 것 같다, 아쉽다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유튜버 파트너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멤버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생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파트너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서 설명이 첨부되지 않은 그런 영상들은 삭제를 좀 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영상들은 제가 시집을 읽는다든지 어떤 설명 없이 최근에 1000명 구독 돌파 행사로 짧게 장면들만 넣었던 그런 동영상들은 저작권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좀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상이 삭제된 건 아니고요. 대략 10개 미만의 동영상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 드린 점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유튜브 파트너 승인이 나면서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멤버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 특정 감독에 대한 회고전을 한다든지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까지 한 100편 정도를 꾸준히 다 보신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영화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멤버십을 통해서는 보다 강화된, 보다 수준 높은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 끝장면 이안토와 다비가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등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이브와는 사고로 죽게 되었고요. gwillem과 오웬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안하라드는 시집을 가면서 또 떠났고요. 결국 이안토와 다비 역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인 거죠. 그걸 지도로 그리고 있죠. 미국에서 케이프타운에 안하라드가 살고요. 다시 이안토는 캐나다, 다비는 뉴질랜드에 사는 겁니다. 어머니는 등불과 더불어 넋이 나은 듯 앉아 있고요. 저 등불이 중간중간에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면서 마지막 희망 같은 그런 등불의 느낌이 아닌가 하고요. 어머니가 모두를 다 비춰주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추는지 그 지도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면 안 되겠냐? 아버지가 이거는 그냥 그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하는 지도라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에 어머니가 보다 이제 낭만적이 되어 가고요. 반면에 아버지가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일종의 어머니는 좀 몽상을 가지게 됐고요. 어떤 애수를 가지게 된 거죠. 아들이 떠난 뒤에, 딸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그 애잔함,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의 그 현실적인 감각에서 조금 빠져나오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반면 아버지는 좀 더 그 몽상적인 여유가 과거에 있었다면 점점 좀 쪼그라들면서 현실적인 그런 생각들에 좀 갇히고 있고 좀 더 따뜻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느낌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은 모두 이 집에 있어. 세상 어느 곳에도 없고 내 마음 안에 있다고. 한 명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한 명은 반대쪽으로 사라지고 결국 남아있는 휴의 고독감? 다음날이 됐습니다. 다시 나레이션이 나오고요. 안하라드가 케이프타운에서부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 살지 않고 에반스, 마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에반스의 집에서 사는 거죠. 이 첫 입구 장면 역시 하얀 바탕에 냉정하고 쌀쌀맞기 그지없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요. 좌우로 모든 게 정돈돼 있고 좌우로 있는 화분들의 크기가 이미 휴의 크기를 압도하고요. 왜 이렇게 저 문 손잡이는 높은 데에 있는지 처음부터 그 주눅이 들게 만듭니다. 너 누구야? 저 휴 모건인데요. 누나 만나러 왔어요. 그때 니콜라스 부인이라는 사람이 매섭게 맞이하는 거죠.
커민 하면서 저 손가락을 저렇게 내는 장면. 저는 여기서 손가락의 느낌하고 손의 느낌하고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손가락은 페리 전도사가 메일린을 저주할 때 그때 강력하게 뻗어 있던 그 손가락 연상시킵니다. 차 좀 내달라고 하고.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당연히 그루피드 목사에 대해서 묻고 싶죠. 그런데 이제 애둘러서 너 친구들은 어떠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루피드 목사 얘기도 해줍니다. 어디 아프시냐고. 인사이드 마음이 아프신 것 같대. 눈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마치 누나처럼. 그 말을 듣자 집에 돌아가라고 갑자기 반응을 하고요. 그때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니콜라스 부인이. 차 그냥 두고 나가시죠. 아니 내가 이 집에서 37년간이나 이 서브를 했는데 아주 불쾌한 겁니다. 한마디 하죠. 지금 당신 그렇게 뻣뻣한데 조금 있으면 풀 먹인 요처럼 부들부들해질 거야. 누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37년간 이 집에 있었고 하루에 수십 번씩 저 얘기를 반복해. 마음 안에 꾹꾹 눌러놨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니콜라스 부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집의 가정부로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왜 안하라드가 이 집에 혼자 왔을까? 남편 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이 집 주인님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자기보다 아래인 하녀 보고 얘기를 합니다. 디보스, 이혼이라고 얘기하죠.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양이에요. 아마 그녀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메일린을 단죄할 때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또 다른 스타일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쓰잘데기 없는 말들인 거죠. 목사와 바람이 났으니 안 그렇겠어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아까 그 키 큰 하녀가 아니 계속 떨어져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우리 이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할게요. 그런데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놀립니다. 휴를. 수근거리고 그리고 휴가 아이들과 싸우는 거죠. 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저렇게 목사와 안하라드를 비웃는 동작들을 하고요. 나레이션이 나오고요. 우리 집 문이 그렇게 낮 시간에 닫혀져 있는 거는 정말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점점 공간 자체가 생기를 잃어가는 느낌입니다. 안하라드와 그리피트 목사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을 한다고요. 지금 어머니 뒤에 보이는 저 등은 낮 시간이라 꺼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의 지금은 소품처럼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계속 주위를 밝혀주는 영혼의 빛같이 그렇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점점 모든 것이 꺼져가는 이 집안의 그 운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옷을 입고 나갑니다. 교회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대는 한 나는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 침대 따뜻하게 해놓을게요. 역시 당신밖에 없구나.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왠지 좀 길게 비춰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머니? 누나 일로 오늘 집사회의가 있을 거야. 우리 집 사람들 다 가요? 안 가. 이건 가문의 수치야. 엄마, 제가 가볼게요. 휴가 곧 도착하게 될 교회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인상 깊은 게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많은 등입니다. 그런데 그 등이 아주 그 휴의 집 테이블에서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비춰주던 그런 영혼의 불빛하고 달리 뭔가 그냥 둥둥 떠있는 허상 같은 느낌이
인위적인 느낌이 가득 들어차 있는, 단지 숫자만 많을 뿐이고 그 자체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것 같은 느낌은 주지 않는 긍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휴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주 화난 듯이 걸어 들어가는 그리피드 목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로서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군요 하고 얘기를 하는 그리피스 앞을 지나가는 페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고맙지만 그중 몇몇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제가 헛수고를 할 뿐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집사들을 보면서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를 잘못했다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만일 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적하는 것도 저의 임무입니다. 지금 손가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저희가 저런 단죄의 손가락들은 페리의 손가락, 메일린을 저주하던 니콜라스 부인이 휴를 부르던 그런 손가락이었는데, 그들의 손가락 방식을 그리피드 목사가 재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들을 비난하고 가겠다. 아무도 저를 죄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군요. 당신들을 용기도 없고 위선자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탓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 손가락질을 해놓고 다시 톤을 바꿉니다. 이 모든 부분 역시 나의 책임이니까. 여러분의 가벼운 입과 니콜라스 부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빈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사실상 영화 첫 번째 부분에서 휴의 아픈 상태를 보고 나오는 그리피스 목사하고 안하라드가 나중에 같이 식사 얘기를 할 때도 저 뒤에서 보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고요. 안하라드가 그리피스 목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오는 장면에서도 그 아래에 집들이 불이 켜져 있으면서 계속 수군대고 지켜봤습니다. 폭멸적인 시선으로 비하하고 응징을 하고 고통을 주는 장면들은 여러 장면에서 있었습니다. 광부의 세계에서도 있었고요. 휴가 다녔던 학교의 세계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의 세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휴한테 다가가서요. 내가 진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빈곤함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끔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가 않구나. 알렉산더처럼 영토의 정복이 아니라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였건만 진실의 이름으로 골든 사운드라고 나와요. 단어의 골든 사운드, 단어의 황금빛 소리. 저는 이 영화에서 저 골든 사운드가 바로 광부들의 합창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처음에 안하라드하고 부르던, 휴하고 부르던 그 순수함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기도는 good, clean, direct thinking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순수한 소리, 깨끗하고 맑고 좋은 영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리, 목소리,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정장을 하고 교회에 나가서 왜 당신들이 여기에 있느냐. 당신들이 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느님의 격렬한 분노와 정의의 심판을 받을까봐 그 두려움이 당신들을 여기 모이게 한 거일 뿐이다. 진정 하느님의 목소리는 사랑인데 나를 어떻게 욕하든지 상관없지만 나를 단죄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면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때 휴가 일어서고요. 그런데 갑자기 페리가 나서서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자신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휴가 무시하고 목사의 방으로 들어갈 때 목사는 안하라드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물론 도울 일이 있지.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나의 아버님께서 주신 시계란다.
이걸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어떻게 이걸? 너가 이것을 받는 게 바로 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걸 안다. 떠나시기 전에 안하라들을 한번 만나시는 게 어때요? 누나도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해요. 아니다, 누나를 다시 보게 되면 나는 정말 떠날 수 없을 것 같구나. 저 등의 위치는 예전 안하라드와 그리피드 목사가 마지막 서로의 그 애정을 확인할 때 그때 왼쪽에 있던 그 등의 위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존 포드는 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느낌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장면들에서의 등의 부분은 이별, 고독감 그런 걸 상징해 주고 있는 느낌이고요. 반면 저 등이 처음에 모건 패밀리에서 드러났을 때는 가족적인 애정, 그 안에서도 좀 빈 공간에서 떨어져 있음을 통해서 점점 고독감, 쓸쓸함을 자아내게 하는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드디어 작별을 구할 시간이 됐고요. 그 순간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보아의 죽음 때는 사이렌으로 브로닌을 제일 처음에 비춰줬고요. 어머니의 모습을 바로 비춰줍니다. 그때 저 등불을 들고 있네요. 그 등불,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의 등불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등불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커튼이 열리고요. 바로 브로닌이죠. 세 번째 안하라드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사고가 났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에게 권투를 가르쳐줬던 다이반도잖아요. 다이반도는 지금 시력을 잃어갑니다. 거의 눈이 안 보여요. 권투의 후유증 때문에. 그런데 굴파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자신을 구조대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브로닌과 어머니. 그리고 이 장면, 이 사선의 구도는 영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저 멀리에 서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휴가 안하라드 하면서 불렀던 그 동화 같은 장면에서 갑자기 어둠과 공포 속에서 안하라드가 뛰쳐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건 아버지는 제일 아래층에 있다고 하고요. 에반스 부인 아버지는 아직 아래에 있습니다. 벌써 어머니와 브로닌의 얼굴을 통해서 예감이 옵니다. 주적주적 떨어지는 저 빗물 같은 거는 영화 초반에 거세게 빗물을 맞고 서 있던 아버지를 좀 연상시켜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 안하라드가 도착을 해서 어머니와 브로닌 사이에 끼어 있는 거고요. 서로의 시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뭔가 소리를 내고요.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더 큰 절망이 온 거죠. 그리피드 목사가 지원자를 구하고 있고요. 그때 제일 처음에 바로 맹인이 된 다이반도. 그 성스러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요. 둘은 재회를 합니다. 손을 잡는 부분, 손을 잡으면서 서서히 승강기가 내려가는 저 장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또다시 손을 맞잡은 그 순간 또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서서히 하강을 하고요. 예전에 아버지가 비를 맞고 처절하게 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지하의 큰 물줄기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또 아름다운 장면이 휴가 아버지를 다다 소리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 바로 그게 골든 사운드. 예전 나레이션에서 노래하는 광부들에게 있어서 노래는 마치 시야와 똑같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이반도는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이반도의 그 마음은 휴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다이반도의 시력은 멀어 있지만 휴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이반도는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청각이 똑같은 무게감을 갖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연출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달이 돼서 아버지를 발견을 한 거죠. 드디어 아버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 내 착한 아들아, 너가 왔구나.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장면, 제가 영화 초반부에 가장 평범한 사람 속에서 가장 큰 성스러움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아버지의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성스러운 위를 향한 시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브와가 같이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다 같이 위로 시선을 향할 때 저것 좀 보세요. 서서히 견인되고 있는 저 승강기는 하늘로의 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구조하는 사람들의 풍경.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그리피스 목사의 포지션은 마치 십자가 형태로 팔을 뻗으면서 그 성스러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아버지 모건을 위에서 굽어보듯이. 이 구도, 누구보다 주변의 인물에게 평범한 한 가장이지만 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자 너무나 위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애정, 서글픔, 추억, 비통함, 그런 것들이 휴의 시선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시선을 통해서 느껴질 정도의 그런 훌륭한 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결코 죽지 않으셨다. Men like my father cannot die. They are with me still. Real in memory as they were in flesh. Loving and beloved forever. 내 기억 속에서 마치 살아있을 때와 같이 강렬하게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 계신다. 그 시절에 나의 계곡은 얼마나 푸르렀던가. 그러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영화는 현실에서 플래시백을 통해서 줄거리가 오다가 지금 이 지점에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현실로 돌아온 그 순간 바로 과거의 기억을 영원으로 각인시키려는 듯이 영원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의 형식은 결국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가 아니라 나의 계곡은 나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푸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과거의 플래시백의 한 장면들로 이어지는데 이때의 장면들은 거의 영원성으로 나아가는 장면인 거죠. 먼저 식탁의 장면이 있고요. 그 브로닌을 처음 봤을 때 그 추억. 이 장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 갇혀있는 안하라드가 아니라 문을 확 열어 제낀 안하라드입니다. 근데 그 안하라드가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피트 목사와 휴죠. 사실 영화 속의 장면에서는 저 반대쪽 언덕을 보고 등을 지고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면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더 이상의 그 등을 보이는 장면은 없는 겁니다. 등을 보이던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이안토와 다비가 떠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문을 닫고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는 그 마지막 뒷모습이었거든요. 손을 흔들고요. 정면으로 우리를 향해 걸어 들어오는 아버지와 휴. 마지막 장면이죠. 5 형들. 그렇지만 더 이상 등을 보이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 들어옵니다. 정면으로. 그토록 많은 등을 보였던 장면들은 마지막 순간에 정면을 향하면서 이 과거의 추억을 영원한 기억으로 옮겨놓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잘 보셨으면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